이재명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재화나 물건이든지 간에 수량이 늘어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워낙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일하고 살아온 가치를 지키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자산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이번 손인석의 머니워치에서는요, 돈이 많이 풀리는 현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돈이 많이 풀리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 M2라고 그러죠. 광의의 통화량은 얼마나 늘었냐면요, 연평균 205조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광의 통화량은 2,71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저금리로 인한 대출 급증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라는 두 가지 발판을 타더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작년 연말에는 4,081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158조 원이 늘었는데요. 월 평균 18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 성장률이 낮긴 해도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정부가 계속 확장적인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연평균 205조 원씩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이 될 때까지 보수적으로 봐도 매년 약 200조 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정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요, 올해 정부 본예산은 728조 원이고 연평균 5.5%씩 늘어서 2029년이면 835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건 본예산만 놓고 봐서 그렇고요. 추경이라고 그러죠. 추가 경정 예산을 거의 매년 별도로 추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풀어놓는 돈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여름이 오기도 전에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728조 원에 추경 26조 원을 더해서 754조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추경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추경을 자주 집행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이번 추경까지 28번 추경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다는 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어서요, 무역을 포함해서 서비스 용역, 로열티, 배당금까지 나라 전체적으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모두 계산을 합니다. 올해 2월에만 경상수지 흑자폭은 반도체 호황으로 월간 단위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해외에 지불해야 될 돈을 모두 주고 나서 순수하게 나라 밖에서 들어온 돈만 가지고 봐도 35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온 돈을 원화로 환전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또 해외에서 이렇게 벌어 들어온 돈이 기초자산이 돼서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일으키면 통화량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26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모두 합치면 약 1800조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230억 달러로 180조 원대에 달합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2020년대 후반에 금리가 오를 경우에 민간의 대출 증가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향후 통화량에 있어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가 통화량 증가의 배경이라 발판이지만 결국은 통화량은 민간의 연속적인 대출이 이루어져야 확 늘어나기 때문에 고물가로 고금리가 되면 통화량 증가 속도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통화량과 관련해서 수면 밑에 가려져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걸 평범한 국민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는 본예산만 728조 원을 집행하는데요. 모두 세금 수입을 거둔 액수로만 집행한다면 민간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서 그대로 다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돈을 정부가 뿜어주는 효과가 강할 뿐 이론적으로 돈의 양 자체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에 있는 돈이 정부로 왔다가 그대로 다시 민간으로 가는 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적자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728조 원의 본예산 중에서 619조 원만 세금 수입으로 집행하고요. 모자라는 109조 원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 집행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통화량 차원에서도 돈의 양이 부쩍 늘어나는 측면이 강해집니다. 정부가 국채를 대거 발행해 놓으면 국채 수량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국채금리가 확 오르게 되는데요. 시장금리의 출발점이 국채금리라서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를 비롯해서 시장의 다양한 금리가 일제히 올라 개인과 기업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하강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은행이 그냥 쳐다만 보기 어렵습니다. 적극 개입해서 국채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고 또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막는 쪽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새 돈을 만들어낸 다음에 시중에 유통 중인 국채를 사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더 풀어놓고 국채 유통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의 양이 시중에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호기롭게 빚을 내고 한국은행이 뒤처리를 맞는 식인데요. 이걸 재정우위, fiscal dominance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적자 폭이 2020년대 들어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재정 적자냐 흑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인 관리재정 수지를 보면요. 2019년까지는 연간 재정적자가 10조 원대에서 20조 원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인 2020년부터 한 해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나듭니다. 올해 재정적자를 정부가 109조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조금씩 늘어나서 추경을 빼고 본예산 기준으로만 2028년에 129조 원, 2029년에는 12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량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작동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대략 적자 국채를 연간 100조 원 정도 찍었을 때 통화량이 200조 원 조금 넘게 늘어났으니까요.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재정 집행도 늘리고 정부가 적자 국채를 점점 더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요. 통화량 증가 속도는 아무래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재화나 물건이든지 간에 수량이 늘어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인류는 20세기 후반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폭발적인 통화량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이코노미스라는 금융정보회사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4년 사이 글로벌하게 통화량은 4.9배 늘었고요. 명목 GDP는 3.1배,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GDP는 2.2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배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2000년에 100달러의 가치는 현재는 50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칩니다. 즉,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돈이 풀리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요.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20세기 후반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07년 무렵까지는 명목 경제 성장률과 통화량 증가율이 엇비슷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와 경제 성장 속도가 거의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속도와 월급이 증가하는 속도는 대충 엇비슷한 속도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해도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렇다 할 손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워낙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해서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가치를 지키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노력도 해야 되는 이중고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일종의 통화량 범람의 시대가 가져온 현대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잘 들여다보면요, 2020년대 들어서 6년간의 변화를 봤을 때 광해 통화량 M2는 연평균 7.3%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평균 명목경제 성장률은 4.4%, 실질경제 성장률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10억 원의 자산을 들고 있었다고 해도 통화량 증가율대로 자산을 불린 사람은 6년이 지나서 15억 원대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복리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목 경제 성장률대로 자산을 불렸다면 13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경제 성장률 정도로 자산을 늘렸다면 6년이 지났어도 자산이 11억 2천만 원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속도의 차이가 꽤 큰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는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화량 증가 속도에 맞춰서 자산을 불려야만 상대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6년 사이에 자산을 52.6% 이상 늘려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3억 5,267만 원에서 2025년 4억 7,14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6년간 33.7% 늘었는데요. 그 사이 통화량은 52.6% 늘었습니다. 평균적인 자산 증가 속도는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훨씬 느리고요. 각종 데이터를 통해 추산해 보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 이상으로 자산을 불리는 사람은 상위 10% 내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 속도에 맞춰서 자산을 불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돈이 세상에 많이 풀리면 원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돈의 양이 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결국은 자산가들이 먼저 사놓은 주식이며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사기 때문에 먼저 좋은 자산을 사놓은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산격차가 커집니다. 이것이 통화량이 폭발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자산가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사는데 열을 올리게 되지만 저소득층은 자산을 쌓을 여유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쌓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자산 쌓기보다는 당장의 오늘 내일 생계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산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득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양쪽 간의 자산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이 풀렸을 때 자산과 임금이 늘어나는 속도의 차이가 크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물 자산의 가격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값, 즉 임금은 상당히 느리게 반응합니다. 돈이 풀리면 주식, 부동산 가격은 즉각 올라가지만 임금은 매년 한 번 정도 인상되니까 그렇습니다. 자산가는 곧바로 상승한 자산 가격을 평가 차익으로 챙길 수 있고 이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임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노동의 가치는 자산 가치에 비해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는 자제하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데요. 이게 통화 팽창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통화량 증가율을 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목금리를 대표하는 은행 예금금리는 연 3% 안팎에 그치는 반면에 아까 2020년대 통화량 증가율이 연평균 7.3%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은행 예금금리 3%에서
통화량 증가율 7.3%를 뺀 마이너스 4.3%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연 4.3%만큼 자산 가치를 정부나 중앙은행에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데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고 개인에게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돈의 양을 늘린 정부나 통화당국에 세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즉 통화량이 매년 7.3%씩 늘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내 자산이 연 7.3%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통장에 넣어서 이자로 300만 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전세금이 1000만 원 올랐다면 이 사람은 300만 원을 벌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700만 원만큼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마냥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고 돕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여러 차례의 거래를 거쳐서 자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당장 쌀을 살 수 있어서 숨을 돌릴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은 지원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확대돼서 다시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한다는 당위가 생기고요. 이걸 또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다시 이것이 자산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위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건 트리클업이라고 하는 부의 역분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자산 집중화 메커니즘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추경을 해서 소외계층에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사람이 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한 상인이라고 한다면 이 상인은 지원금을 받아서 밀리는 월세를 내게 되고 그러면 상가 주인은 월세 수익이 늘게 돼 주식을 추가로 사게 되고 주가가 오르면 배당을 받고 차익을 남기는 식으로 돈을 더 벌게 됩니다. 얼마든지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이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년들은 이 돈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내거나 OTT 구독료를 결제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돈은 플랫폼 기업의 매출로 직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대주주의 주식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은 청년의 통장을 잠깐 스쳐 지나가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주주의 자산으로 다시 응집됩니다. 다른 예시로는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대거 확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이런 저금리 대출로 돈을 빌려서 밀린 원자재 대금을 치르거나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냅니다. 그러면 원자재 공급사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돈을 벌어서 다시 은행에 애치하거나 다른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으로 써서 돈을 더 벌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서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 바우처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요. 이 돈은 학원가로 유입됩니다. 학원들의 매출이 오르면 이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오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상승한 임대료는 결국 주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교육 지원이라는 명목에 풀린 돈이 강남과 같은 학원과 부동산 소유주의 자산을 불려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산 격차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돈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바로 지출해서 없어져 버리는 소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을 걷어들인 자산가는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반영구적인 자산을 사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화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시대에 돈이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쏠리는 원리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가 재정을 풀어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팽창해서 결국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위기를 급성 심장마비라고 한다면 통화량 증가로 인해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건 만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의 급성 심장마비를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가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도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급성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사회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병행해야 하지만 돈만 풀어넣는데 그치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대에 들어서 각국 정부가 돈만 많이 풀고 구조개혁은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란 건 사회의 구조적인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라 사회적 신분이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위험을 무릅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당장에는 반발하는 사람이 없는 돈풀기로 위기를 해결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랏빚만 늘리고 국민 간의 자산 격차만 키울 뿐 얻는 게 아무것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재정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이 동반되어야만 재정을 확대하고 돈이 늘어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번영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만 계속 푼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장의 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게 되지만 결국은 그런 돈들이 모여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